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서운중학교 정보과 김경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대왕중학교에서 정보교과를 맡고 있는 장은진입니다. 네, 저희가 2020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 수업 콘서트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오늘 소프트웨어 수업 사례를 발표하러 나왔어요. 저희가 수업한 주제가 어떤 주제인지 일단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AI 교육의 기초가 되는 학습자 주도형 데이터 분석에 관한 수업입니다. 간단하게는요, 데이터 분석 수업입니다. 네, 데이터 분석이라는 주제이고요. 어떻게 수업이 진행이 되었냐면 학생들이 직접 데이터 분석의 주제를 찾고 찾은 데이터 주제에 맞는 데이터를 검색하고 분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만들어내서 제출하는 그런 형태의 프로젝트형, 탐구형 수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오늘 사례 발표는요, 전체적인 수업 설계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차시별 수업을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우리가 교사의 경험과 학생 소감 이런 것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네. 먼저 그러면 수업 설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설계를 하기 전에 사전 분석으로 학습자, 교육과정, 환경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 먼저 한번 짚어보고 가죠. 먼저 학습 대상자가 중학생인데 이 중학생들에게 데이터 분석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우리가 좀 있었죠? 네, 맞아요. 저희가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중학교 정보교과에서 이 데이터 분석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녹여낼지, 그리고 그 학습 내용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 수준에 맞게끔 교육 과정이나 교육 내용을 조금은 재구성하였습니다. 네, 그럼 이 수업은 15교육과정의 어느 영역인지부터 한번 확인해 보죠. 네, 저희 그 정보교과에서 2단원에 해당이 하는 거거든요. 자료와 정보, 그중에서도 자료와 정보의 분석이라는 소단원과 관련된 주제이고요. 이 단원에서는 아이들에게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구조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목표인 단원이에요. 네, 데이터 분석 수업은요, 자료와 정보의 분석 단원과 연결시켜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는 내용으로요, 교육과정을 한번 재구성해 봤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요, 4차 산업시대의 서비스와 상품 생산의 기본이 되는 빅데이터에 대해서 아이들이 느끼고 활용해보는 기회를 수업에서 제공해 주고자 했습니다. 네,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기술인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도 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수업을 통하면. 그리고 이 수업이 끝나면 3단원의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이라는 단원과 연결지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프로그래밍 수업과도 쭉 연결해서 지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수업을 할 때 수업이 진행된 환경적인 면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렇죠, 그렇죠. 올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처음으로 이제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 수업의 환경,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수업에서 목표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어떤 역량을 함양하고자 했을까요? 2단원 단원의 학습 목표와 사실은 연결이 되는데요. 그 단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공 데이터라는 것을 활용을 좀 하였습니다. 공공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데이터 찾고 분석하고 구조화하는 그런 것들의 능력을 갖게끔 하는 것이 우리 수업의 목표였었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이해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였고요. 네, 그리고 이 수업을 통해서요, 학생들이 다양한 현상에 대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로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주고 싶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데이터를 다루는 것에 친숙해지기를 우리는 기대했습니다.
이러한 수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수업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논의를 많이 했었죠. 네, 논의를 많이 했는데 그 논의 끝에 저희들은 데이터 분석이라는 수업은 뭔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프로젝트형, 탐구형 방법이 가장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수업 방법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어떤 지엽적인 지식이나 단순한 단편적인 지식만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사고를 확장을 시키고 자기주도적으로 탐구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형 수업이다 보니 초기에는 학생들의 작업에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어요. 초기 미숙한 작업들도 우리가 믿고 격려해 준다면 학생들이 스스로 깨닫고 더 나은 방향으로 수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초기 작업을 몇 번씩 반복해서 고치는 과정에서도 학생들에게 많은 학습이 또 일어났던 것도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 엑셀이나 구글 문서를 사용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교사가 전반적으로 그 사용 방법을 모두 다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어느 정도의 키워드만 제공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서 방법을 익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그 흥미를 조금 이제 유발을 시키고 그 내면의 동기를 이끌어주면 그 뒤부터는 아이들이 알아서 학습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이때 우리 교사들은 이제 학생들을 믿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을 믿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을 해주는 것이 교사로서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한 학습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크게 배우고 성장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교사는 방향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어려워할 때 발판을 제공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정말 교사의 역할이라는 생각을 네, 하게 맞아요.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요, 코로나로 전대미문의 온라인 수업이 진행됐잖아요. 올해 3, 4월 달을 생각하면 정말 정신이 없었던 시간 같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수업에서 프로젝트 학습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한번 얘기해 보죠. 네. 자, 온라인에서 수업을 진행해야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플랫폼을 활용을 했었어요. 구글이 가지는 장점이 공유와 협업 그런 기능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제공이 되고 있어서 이 수업에 필요한 프로젝트 수업을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예로는 구글 문서로 한 파일을 공동 편집하면서 아이들이 주제를 작성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공동 편집을 할 때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어 하기도 했고 작성한 주제를 친구들이 함께 볼 수 있으면서 서로의 주제가 더 가다듬어지는 것 같았어요. 온라인 환경에서 서로 말해볼 기회가 적은 것에 대한 보완책이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공동문서를 활용해서 학습 활동을 진행을 하였더니 사실 초반에는 아이들이 좀 장난도 치고 인터넷상에서 윤리도 좀 잘 지키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네, 물론 중학생이다 보니까 좀 장난도 치고 험한 말을 치는 친구들도 처음에는 일부 있긴 했지만요. 교사도 함께 공동 작업을 하면서 플래그를 막 날려가면서 선생님이 지금 함께 이 문서를 보고 계신다는 걸 아이들이 알게 되고 또 학생들에게 약간의 주의만 줘도 학생들은 금방 다시 예의 있게 문서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학생들도 선생님과 함께 한다는 느낌을 더 받고 더 집중하면서 작업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초반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지만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아이들도 조금씩 진지해지고 그리고 온라인상에서도 예절을 지키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글 클래스의 댓글 기능이나 성적 기능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온라인이지만 그 다양한 상호작용을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친구들의 작품에 서로 피드백을 주는 활동이 좀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활동에서는 오히려 오프라인 수업 때보다도 더 활발하게 상호작용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네, 그 외에도 구글 클래스룸의 스트림을 이용해서요,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한 것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등교 수업 때보다 설문을 더 편하게 잘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학교라는 그 공간에 같이 모여서 수업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구글 클래스룸에서 이용을 해서 뭔가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수업을 만들어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데이터 분석을 학생들이 재밌게 배우기 위해서는요, 학습 자료도 잘 구성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학습 자료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보죠. 네, 학생들이 데이터를 친숙하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실생활 자료를 많이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데이터 분석의 실제 예로서 마케팅 사례나 관공서에서 활용한 빅데이터 활용 예를 수업에 실질적으로 썼는데요. 마케팅 사례인 경우에는 어느 제약회사에서 연고를 개발을 하고 이것을 처음 마케팅 그 주 타겟을 어린아이들로 잡았었대요. 그런데 데이터 분석을 해봤더니 실제로 이 연고는 성인 여성들에게 훨씬 더 많이 팔렸던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주 마케팅 그 대상을 성인 여성으로 바꿔서 훨씬 더 매출이 올라갔다는 이러한 실제 예도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관공서 그 제주시에서 관광에 관련된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시도 아이들에게 좀 설명을 해줬어요. 이런 예시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데이터에 대한 느낌을 알려줬더니 훨씬 더 쉽게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공 데이터라는 실제 데이터를 찾는 여러 웹사이트들을 학생들에게 좀 제시를 해줬었어요. 이 사이트들에서 검색하고 수집할 수 있는 그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를 내는 방법을 알려줬더니 학생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올라갔었습니다. 네, 공공 데이터는요, 정부에서 AI를 육성하기 위해서 기반이 되는 빅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추진된 정책이기도 했죠. 네, 그 공공 데이터는 2013년에 법률로 시행이 되어서 공공기관에서 생성하거나 관리하는 자료들을 국민들 모두에게 제공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데이터들인데요. 이런 공공 데이터들을 학생들이 읽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향상을 시켜주면 결국에는 미래에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분야에서 우리 아이들이 인재로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런 데이터를 많이 보는 경험을 갖고 생활 속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공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에 익숙해진다면 4차 산업 시대에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업 첫 시간에 생활 속 문제를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해결해 보는 사례를 아이들에게 소개시켜 줬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입문이라는 책에서 본 예제인데요. K양의 결혼에 관한 고민을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데이터 과학자처럼 분석해 보는 것이었어요. 저도 이 예제를 볼 때 너무 재밌었는데 학생들도 생활 속 문제도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잘 분석하고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고 나서요.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관심을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데이터 분석 수업이요. 하나의 보고서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의 수업이었는데요.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중간 과정에서 계속적인 평가와 피드백은 이루어졌습니다. 즉, 과정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요, 매 시간 학생들의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고, 그때마다 댓글을 통해서 피드백과 질의응답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온라인 상에서도 오프라인 상에서도 어쨌든 교사의 지속적인 피드백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학생들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수정하고 완성된 결과물을 만들 때까지 전체적인 과정 속에서 계속적인 평가 작업이 이루어졌거든요. 이러한 과정 중심 평가를 하게 되면 학생들의 성장과
배움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수업 설계의 전 과정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그 설계가 적용된 각 차시별 수업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7차시 정도로 이 수업을 설계를 했는데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적용하고 싶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사실 그 꼭 7차시가 아니라 조금 가감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교육 과정이나 학습자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수업을 계획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차시부터 하나씩 상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시에는 학생들에게요, 데이터 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좀 전에 말했던 마케팅 회사의 예제 또는 K양의 결혼 가능성, 생활 속 문제 등을 학생들에게 실제로 어떻게 해결하는지, 데이터 과학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여주면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 과학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시킬 때 그냥 이론적인, 개념적인, 지식적인 것만 가르쳐 주게 되면 아이들이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개념을 설명을 할 때 저희들은 실제 사례로 흥미를 유발시켜서 데이터 과학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했더니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학생 수준에서도 데이터 과학이나 데이터 분석이 그래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더 쉽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기억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흥미 유발 후에 개념을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되는 게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이후에는요, 우리가 또 학생 활동도 준비했었는데요. 첫 번째 학생 활동으로는 직접 데이터 분석의 주제를 설정해 보는 것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자기가 관심이 있는 주제를 직접 한번 찾아보아라 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어떻게 그 주제를 찾아야 되는지 막막해하는 친구들도 좀 있었거든요.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사로서 어떻게 처치를 했는지 그 학습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네, 먼저 주제 선정은요, 뭘 해야 할지 생각이 안 나고 멍하게 되는 것. 그게 제일 걱정됐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학교라면 친구들이 뭘 하는지 옆에서 살짝 보거나 친구들과 얘기를 하면서 참고해서 주제 선정을 할 수 있었는데 온라인 학습에서는 좀 그런 것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제 선정은 공유 문서를 통해서 한 파일에 학생들이 함께 작업을 하면서 친구들의 것을 살짝은 모방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주었습니다. 주제를 선정하지 못한 친구들은요, 공유 문서를 통해서 친구들의 걸 보고 참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싶었었고요. 또 다 함께 주제를 발표하는 느낌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단 이때 처음부터 주제를 공개하면서 시작하면 주제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있었는데요. 막상 진행해 보니 생각보다 다양한 주제들이 나와서 재밌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모방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이런 방법 외에도 데이터 분석에 관련된 기존 자료들을 조금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데이터 분석 수업과 관련된 대회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이런 대회들을 수업 중간에 학생들에게 이제 소개를 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기존 작품들에 대해서도 감상하게 하면 아이들이 방향을 잡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또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통계 활용 대회 그리고 교육 공공 데이터 활용 대회 이런 수업들의 그 소개를 해주고 여기도 참가할 수 있다라는 동기부여까지 해주었더니 학생들의 그 수업에 관심도 자체가 높아졌던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우리 학교에서는요, 데이터 분석 수업 진도와 전국 통계 활용대회 일정이 맞아서 수업 시간에 작성했던 보고서를 학생들이 전국 학생 통계대회에 많이 제출을 했었어요. 그 결과로 대회에서 2명이 수상하고 단체상을 타는 등 좋은 결과도 있어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뿌듯해 했습니다. 네, 요즘은 이렇게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대회들이 많이 열리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이런 대회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차 시 수업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에는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일 먼저 데이터 분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의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개관해 보았습니다. 그 절차 중에 첫 번째인 분석 목적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였고요. 마무리로는 데이터를 수집 정제하기 전에 측정 가능한 객관적인 데이터로 표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학생들에게 강조를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본 후에 학생들 활동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번 차시에서의 학생 활동은 자신이 정한 주제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의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아이들의 활동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차시에도 마찬가지로 1차 시 때처럼 이게 단계별로 자기주도적으로 과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학습 형태이다 보니까 이런 학습 형태에 적응을 못하고 기존에 익숙치 않았던 친구들은 1차 시 때처럼 조금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이 아이들에게도 1차 시 때처럼 모방할 수 있는 기회나 나머지 다른 자료, 예시들을 많이 보여줘서 도움을 좀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데이터 분석 목적을 설정을 할 때 학생들이 제대로 된 목적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좀 제시를 해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본인이 정한 데이터 주제에 목적 설정이 아예 잘 안 되어서 그냥 포기하고 다시 다른 주제를 선정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1차 시에 정한 주제에 맞는 데이터 분석 목적을 정하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1차 시에 정했던 주제를 변경하고 싶어 했던 아이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또 변경하라고 변경해도 된다고 해줬더니 데이터 분석에 더 어울리는 주제를 잘 찾아서 선정했던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재밌었던 거는요. 객관화하기 어려울 것 같은 주제들을 잡는 학생이 있어서 좀 고민하다가 그냥 뒀는데 결과적으로 멋진 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부모님 잔소리는 언제 하는 게 좋은가? 또는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들. 이런 애매할 수 있는 주제들도요. 학생들은 객관적인 데이터로 분석 데이터를 이끌어내서 분석하는 것을 보고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아이들을 믿고 좀 더 맡겨도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차시는 이제 3차시인데요. 3차시에서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보고서를 이제 학생들이 작성하는 활동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시된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관심이 가는 그런 주제를 한번 찾아보세요 했더니 정말 아이들이 재미있게 잘 찾더라고요.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들이 아이들이 구경을 하고 선생님 이런 데이터들도 있어요. 이런 재밌는 데이터들도 있어요. 하면서 신기해하고 아주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공공 데이터에는요, 로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통계 데이터들이 많아서 학생들이 공공 데이터 자체를 구경하는 것도 상당히 재밌어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요, 자신이 원하는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교사가 알려주지 않은 공공 데이터 사이트까지 찾아가서 데이터를 수집해오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학생들의 보고서 작성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부터는요, 학생들이 스스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학생들이 하얀 백지부터 시작해서 보고서 작성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기본적인 틀은 잡아주고요. 매 시간마다 학생들에게 어디 칸까지 완성하면 된다고 과제를 점진적으로 제시하면서 보고서를 완성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보고서는 그 구글의 다양한 협업과 공유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쓰도록 권장을 하였거든요. 그런데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힘들어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하고 이미지로 저장한 다음에 종이에 쓰고 사진으로 구글 프레젠테이션에 삽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어요. 이러한 구글 프레젠테이션은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직접 작성을 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구글 클래스룸과 연결시키기도 굉장히 유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방법을 제시를 해주기도 했고, 그냥 그 사용법 같은 경우는 그냥 눌러보게 한다든지 인터넷에서 직접 찾아봐서 본인이 필요한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유도를 했었습니다. 4차 시에서는요, 수집한 데이터를 구조화시키고 시각화시키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를 했었죠. 그 효과적으로 구조화가 잘 된 실제 예제를 학생들에게 보여주면서 데이터 구조화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역사 속 나이팅게일의 장미 그림을 활용을 했습니다. 크림 전쟁 중에 나이팅게일이 그린 통계 그래프를 장미 그림이라고 하는데, 이 그림은 사망자 수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새로운 방식의 그래프였어요. 아이들은 이러한 실제 데이터 구조와 사례를 보면서 같은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구조화를 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동일한 데이터도 어떻게 구조하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전달된다는 것을 학생들이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인터넷 뉴스에 나오는 차트, 그래프들도 굉장히 다양한 구조화 방법들이 나와 있어서 학생들에게 좋은 수업 자료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인터넷 자료를 학생들에게 보여주면서 소개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 구조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학생 활동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자신의 데이터 분석 주제에 가장 어울리는, 가장 적절한 구조화 방법을 찾게 하는 활동 내용이었어요. 아이들은 이 방법, 저 방법, 시행착오를 좀 겪으면서 자신의 데이터와 가장 적절한 그 데이터 구조화 방법을 좀 고민도 해보고, 데이터가 가지는 특성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도 이해를 했거든요. 이때 사용한 그 구조화 때 사용했던 프로그램은 엑셀이고요. 엑셀의 표와 차트 기능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구조화해보고 시각화를 해보는 실습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5차 시 수업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시 수업은요, 데이터 분석 수업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의미 있었던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보고서도 어느 정도 완성되어 가는 중이었고요. 이때 등교 수업을 하게 되면서 교실에서 중간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때 학생들은요, 온라인상에서는 자신의 보고서만 고민하고 작성하다가 다른 친구들은 과연 어떻게 보고서를 작성했는지 기대하면서 친구들의 발표를 정말 많이 경청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형식의 보고서를 보면서요, 웃기도 했고 새로운 정보에 흥미로워하기도 했고요. 또 잘된 작품에 대해서는 많은 자극을 받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모든 각각의 개별 친구들 발표 후에는요, 질의응답 및 피드백을 주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학생들에게 스스로 질의응답하고 피드백을 줘보라고 권장을 했는데, 첫 번째는 아이들이 뭐라고 피드백을 줘야 될지 좀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먼저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 나서 학생들에게 피드백 주는 방법 또는 피드백 주는 예절 등에 대해서 알려줬더니 그날 수업에서도 아이들이 피드백이 훨씬 잘 일어났고요. 이후에 온라인 수업상에서도 아이들이 피드백을 주는 방법이 훨씬 더 세련돼졌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피드백을 주는 활동은 사실 우리 1단원의 그 정보통신윤리, 그거를 실천하는 것과 연결이 또 되더라고요. 네.
친구들의 작품에 자신의 의견을 내는 것을 그 활동 자체, 피드백을 주는 활동 자체를 아이들은 되게 재밌어 하고요. 그리고 수업이 진행될수록 그런 피드백 주는 기술도 배워 나가는 것 같았었어요. 그리고 다른 학생들의 작품을 함께 공유하고 서로 배우게 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나와는 다른 시각을 가진 친구들로부터 자극을 받고 자기도 그거를 받은 자극으로 훨씬 더 완성도 있는 과제로 수정을 해나가더라고요. 6차 시는 그동안 학생들과 나눴던 피드백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속적인 피드백을 하다가 보니까 반복적이고 패턴이 생긴 피드백들이 있었는데요. 이걸 모아서 학생들에게 알려줬더니 좀 더 정리가 잘 되고 눈높이에 맞는 피드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한 학생들도 친구들의 다양한 작품을 보고 나서 받는 피드백에서 더 잘 이해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차시에서는 그 피드백을 반영하고 보고서를 수정해서 결과물을 만드는 활동이 진행이 되었고요. 여기서 교사의 역할은 그 학생들이 받은 다양한 의견들을 자신의 보고서에 잘 반영시키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 차시는 완성된 보고서로 온라인 발표회를 진행했었죠. 네. 온라인 발표지만 보고서 발표 축제 같은 분위기를 만들고 싶었어요. 구글 슬라이드에 반 아이들의 모든 보고서를 넣어놓고 공유하면서 친구들과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분위기를 유도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은 서로 댓글로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훈훈한 분위기를 이어나가는 온라인 발표회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 차시가 이제 마지막 차시라서 학생들이 그 하나의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 최종 발표와 평가가 이루어졌는데요.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수업에 대하여 학생들을 평가를 쓸 수 있도록 했고요. 수업에 참여한 자신의 학습 활동과 그것에 대한 평가와 전체적인 수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동료 평가와 교사 평가도 요 차시 때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수업 설계부터 실제 수업에 적용된 이야기까지 하면서 7차시 수업을 한번 살펴보았죠. 네.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각자 소감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저는 이제 온라인 수업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데이터 분석이라는 주제로 사실 처음 시도를 해보는 수업이었었어요. 그래서 교사인 저도 학생들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차시별로 아이들의 반응, 학생들의 반응을 받고 그 내용을 다음 차시에 또 반영을 해서 수업을 다시 재구성하다 보니까 저의 수업의 이제 질도 굉장히 많이 향상된 것을 느꼈고요. 그리고 학생들을 보게 되었을 때 학생들 입장을 보게 되면 어떤 수업 과정 속에서 교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아이들이 사실은 굉장히 놀라웠었어요. 그러면서 느낀 것이 아이들은 내가 걱정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해내는구나. 아이들을 믿고 수업의 주도권을 학생들에게 맡겨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프로젝트형 탐구 수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러 차시에 걸쳐서 아이들이 얼마만큼 성장하는지 그 과정에서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학생들이 배움이 커지는 것을 가까이에서 확인을 했더니 교사로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약간 어려웠지만 흥미로웠어요. 언젠가는 제 인생에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피드백을 남겨줬을 때 굉장히 기뻤고요. 그리고 이번 데이터 분석 수업을 통해서 앞으로 학생들이 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고 유의미한 데이터 분석을 해나가는 역량이 좀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똑같은 재료를 줘도 만들어지는 과정과 결과물이 다 다르듯이
학생 주도적 수업을 통해서 그들이 창의적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 길러졌기를 좀 바래 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는 온라인 수업에 대한 걱정과 처음 시도해보는 수업에 대한 부담을 안고 시작했던 수업이라고 네, 생각이 되었어요. 그리고 중학생에게 어려운 내용을 무리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을 안고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걱정을 안고 시작한 수업이라서 매차 시에 아이들에게 재미있었니? 어려웠니? 이 두 가지를 매번 꼭 물어보았어요. 매차 시 학생들의 대체적인 수업 평가는요, 어려웠지만 재밌다 였습니다. 그 평가를 기반으로요, 아이들은 어렵다고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걸 알고 나서 용기를 내서 더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이어서 아이들의 보고서에 대해 피드백을 하나씩 달아주는 것이 사실은 좀 쉽지는 않고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나 댓글로 아이들이랑 소통하면서 아이들이 정보가 정말 재밌어요. 좋은 수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말을 해주면은요, 하루 종일 신나서 더 열심히 아이들 보고서에 피드백을 해줬던 생각이 납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과 많은 소통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또 보고서가 백지에서부터 점점점 내용이 채워지면서 완성되어 가면서 아이들도 저도 함께 많이 뿌듯해했던 기억도 납니다. 네, 그리고 또 사교육을 많이 하는 강남 학군에 위치한 학교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집에서 뭐 국영수가 아닌 이런 정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해서 학부모님들의 원성을 사지 않을까 사실 좀 조마조마하면서 수업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들은 반응으로는요, 학부모님들도 오히려 학생들이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낸다는 걸 보고 대견하다, 잘하는구나 이런 칭찬을 많이 해주신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나는 학생 소감으로는요, 선생님, 제가 이런 보고서를 쓰다니 제가 똑똑한 것 같아요. 네, 처음으로 하나의 주제를 이렇게 오래 분석해 본 경험이 정말 좋았어요. 뭐 이런 피드백으로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학생들도 아주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 교사 모두가 함께 즐겁게 할 수 있는 수업이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인데요. 네. 마무리는 이 수업의 주인공인 학생들의 소감을 보면서 수업 사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영상은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